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서정환 회장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조금 전에 결혼회의에서 시력과 매력을 뽐내주신 우리 모델 여러분들이 또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저 자리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애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오랫동안 이 일을 한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금년 말까지 하면 만 6년간 발달장애인들이 어떻게 음악을 통해서 본인과 가족이 치유가 되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비장애인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고 있는가.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는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제가 재단의 책임자로서 아주 현실의 바탕을 둔 생생한 스토리를 전해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화와 장애인 취지 제목에 맞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장애하면은 그냥 어떤 생각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애는 무엇인가부터 시작해봐요. 과연 어디까지를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범죄하는가. 이게 참 애매모호한 관련 개념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법률적으로 이런 사람이 장애야. 또 그냥 쉽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라고 보는 것과 군이 이른바 경제 선진국에서 장애인으로 보는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하면은 눈에 보이는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척수장애인이라든가 다 지체장애인 포함되겠지만 정신적인 장애인이라든가 그냥 이런 것만 생각하면 쉬운데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더 폭넓게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도 다리가 좀 불편하다, 걷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통계상 5.4%의 보건복지부국장을 지내신 우리 임관식 회장님도 함께 자리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처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전 인구의 5.4% 정도. 왜 이런 통계가 나오냐고 그러면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구가 얼마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한 250만에서 260만 정도로 보거든요. 5천만 인구로 기준으로 했을 때 5%가 조금 넘는 기준. 일본은 얼마일까? 같은 인구 나라인데 일본은 7.3%. 전체 인구의 7.3%를 장애인이라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어떨까? 미국은 13%. 거의 일본의 2배죠. 또 독일은 얼마일까? 독일은 17%. 유럽에서 가장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스칸디네비아 국가에서는 34%까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구에 어떻게 보면 나라에 따라서 3분의 1이 장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정한 연령 이상은 다 장애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을 밀고 다닐 수밖에 없는 분, 지팡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분, 눈이 좀 장애가 꼭 정맥이 아니더라도 시력이 아주 나빠서 아주 더 높은 안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야가 좀 흐릿하게 보인다. 이런 사람도 장애인 거죠. 장애라는 것은 넓게 얘기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이게 다 장애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군이 각국에서 보고 있는 그런 넓은 의미의 장애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장애라고 보는 대상, 그 중에서 특히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금방 띄는 지체 장애자들의 경우는 판별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핏 봐가지고는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발달장애는 특히 그렇거든요. 겉으로는 아주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체격도 아주 좋고, 그런데 대화를 1분만 나눠보면 이 사람이 심각한 장애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는 발달장애인은 제가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지하철을 타다 보면 하루에 한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만나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시지만 저처럼 한 7년 가까이 발달장애인을 각각의 접촉해 보면 이 친구 발달장애인. 왜냐하면 눈빛만 봐도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문화와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이
저나 또 우리 주로 이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는 카타트 재단이나 이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장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장애인사나 특별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회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장애인이라고 일컬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5.2%, 뭐 3%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장애 유형별로 보면 대개 지체장애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런데 맨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지적장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주로 지적장애인데 이 사람들은 장애 인구의 8.5%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장애를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뭐 발달장애 하면 1급, 2급, 3급을 이렇게 법적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법을 개정을 해서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중증장애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드린 발달장애는 전부 중증장애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지체장애는 감소하는데 발달장애는 늘고 있다. 이게 왜 그럴까?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될수록 또 의료 수준이 발달하고 사전 예방하는 이 분위기가 사회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면 지체장애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물론 넓은 의미의 지체장애자는 연세가 들어서 보행이 불편한 사람도 구미 각국처럼 장애자를 놓으면 이게 준다고 볼 수는 없죠. 늘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가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체장애는 감소하는 반면에 발달장애가 늘고 있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그동안에 내 자녀가 발달장애다라는 것을 감추던 분위기가 불과 한 10년 전, 5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사회적인 어떤 저명 인사인데 그분하고 저하고 공직에서 만나가지고 한 30년 가까이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냈는데 말하자면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그분의 아드님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를 알게 된 지가 불과 3, 4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장애가 심해가지고 시설에서 살고 있고 연간 뭐 추석이나 설날이나 그 장애를 가진 아들의 생일이나 이런 때만 가족분에 돌아와서 가정에서 같이 지내요. 나머지 대부분의 생활을 시설에서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발달장애를 돕는 일을 하는 재단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면서 사실은 내 아이가 큰아들이 시설에 있어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그분뿐만이 아니고 적지 않은 분들이 장애가, 특히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감춘다, 드러내놓지 않는다. 내 아이가 지금 소변이요 다리를 절고 있어, 또 휠체어 생활하고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이런 거는 거침없이 말씀들을 하는데, 정신적 장애가 있다 그러면 무슨 아버지가 꼭 죄진 사람처럼 꼭 감추려고 그런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런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가 발달할수록 발달장애가 부모의 탓이 아니야. 이게 전혀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금 이게 의학적인 그 근거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소위 커밍아웃을 합니다. 내 자녀가 발달장애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정부가 원하는 그 절차를 통해서 등록을 하는 이 장애인 수가 이렇게 늘고 있는 그 탓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사실은 정신적 장애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이 아이가 발달장애냐 아니냐라는 경계가 모호한 아이가 있습니다. 발달장애는 대체적으로 지적인 장애와 자폐가 결합된 중복장애인데요. 그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체 없이 병원에 가서 전문의 진단을 받으면 테스트하는 게 있어서 드러나는데 그때까지 계속 부모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어느 때냐 하면 대개 학령 인구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빨리 발견해서 아이가 이상하다. 아이가 한 3, 4세 될 때까지 말을 잘 못한다. 부모, 엄마 이외에는 다른 사람하고 눈을 잘 못 맞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전형적인 발달장애의 특성인데 그때 빨리 전문의하고 가면은 낫는다는 것보다도 좀 치료, 어느 정도의 치료.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을 어느 선에서는 막을 수 있는 좀 사회성이 좋아지는, 사회에서 홀로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까지는 치유할 수가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문의 치료를 받으면요. 뭐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의료 수준이 발달하면서 발달 장애로 판명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게 이 퍼센트가 늘고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신체적 장애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정신적 장애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발달 장애라 하면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보통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 대부분의 발달 장애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따라 그렇기 때문에 중증 장애라고 분류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은 홀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 오케스트라에 35명의 발달 장애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90%는 항상 엄마 아니면 보호자를 대동하고 우리 재단에 연습하고 공연하러 옵니다. 혼자 다니는 경우가 35명 중에 한 4, 5명? 이런 친구들은 이제 오랜 습관이 돼서 적어도 본인의 집과 또는 학교 다니면 학교 그리고 우리 재단을 대중교통을 위해서 오고 가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친구. 그것도 소수에 속합니다. 대부분은 엄마가 항상 와서 우리 재단에서 오전에 와가지고 서너시 재단을 떠날 때까지 엄마가 계속 부근에 붙어 있어요. 아이가 도움을 청할 때 항상 달려올 수 있도록. 이런 거기 때문에 가정에는 막대한 부담을 줍니다. 특히 엄마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이가 점점 장애가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당원인 한 명이 누구라고 그러면 아실만한 분의 아드님인데 그분도 커밍아웃한 지가 3, 4년밖에 안 돼요. 저하고 제일 가까운 분인데 저도 몰랐지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그 활동을 많이 하시고 대기업의 임원으로까지 가셨는데 아버지도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 이 발달장애 아들이 외동 아들인데요. 다른 자녀도 없고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그 우리 당원으로 이제 오랫동안 10년 이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주 실력도 줄고 행동도 이상해지니까 엄마가 과감하게 임원직을 내던지고 전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아지고 물론 특례 입학이긴 하지만 연주하는 친구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합격을 해서 지금 3학년 재학 중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다. 엄마의 부모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우리나라 발달장애가 26만 명인데 이것은 정부에 등록된 장애 인구고요. 실제로는 최소 이것의 2배는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는 250만에서 300만 명을 넘지 않게 전체 장애 인구가 등록된 규모인데 실제로는 2배가 넘는다. 최소 500만에서 600만 정도로 우리나라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럼 지적장애는 뭐고 자폐성 장애는 뭔가? 또 비슷해요. 지적장애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IQ가 좀 부족한 친구들. 어느 정도 나쁘냐? 70 이하를 보통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34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34로 하고 34에서 59, 그 다음에 70. 그래서 우리가 보통 IQ가 2자리 숫자라는 얘기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업을 따라가고 대학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와서 직업을 갖고 하는데 IQ가 2자리 숫자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마치 IQ가 뭐 120, 130 된 분들 주변에 뭐 보셔서 그렇지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IQ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다고 그러는데 우리하고 유태인 예를 들어서 평균영합 100 조금 넘을걸요. 그 정도고 110, 20이 넘으면 굉장히 IQ가 높은 사람. IQ가 높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지적인 기본적인 능력을 정하는 일반적인 척도가 그렇다. 그래서 90 문제없다. 88 학업 따라가는 게 문제없다. 이제 70 이하가 되면 이건 뭐냐면 초등학교 고학년 한 4학년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그래서 한 20세 될 때까지 성장을 하는데 이 지적장애라는 것은 일정한 수준까지 되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적 능력은 발전이 되지 않는다. 근데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다 자폐성을 가지고 이게 뭐냐? 사회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엄마하고만 대화하고 눈을 엄마 이외의 사람하고는 쉽게 맞추지 않습니다. 제가 만 6년간 재단에 일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저를 6년간 본 친구가 어느 날은 저를 보면 전혀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버장머리가 초내는 제가 버장머리가 없네. 어제 인사도 야, 뭐 시기, 밥 먹었니? 뭐 이러고 지내는데 오늘은 또 엄청 많죠. 뭐 그냥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 뭐냐 하면은 자기가 엄마 이외의 비교적 낯선 사람하고는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아요. 눈을 정면으로 잡으니까 쳐다보지 않는 경우. 이게 대표적인 자폐성 장애의 특징이거든요. 지하철에서 혹시 어떤 애가 계속 휴대전화만 보고 있다. 지가 자꾸 대화 상대가 없는데 혼자 뭐 말을 짓거리 휴대전화를 보고 깔깔거리기도 하고 되게 자폐성 장애. 근데 이 발달장애 두 가지를 대부분 같이 가요. 그래서 여기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가 그리고 언어장애라는 것은 말을요 자기가 꼭 아는 말의 반복적인 사용 이외에는 잘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부터 오케스트라 말고 혼자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을 위한 콩쿠르를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사실은 경험을 처음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처럼 본격적으로 하는 게 우리 하트 콩쿠르 최초의 일인데 성악을 해봤더니 성악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피아노, 그 다음에 현악, 관타 이렇게 나누고 성악은 넣을 거냐 말 거냐 했는데 한번 해보자 하고 해봤더니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이올린은 야 얘는 시향 멤버가 돼도 되겠네. 이럴 정도의 깜짝 놀랄 연주 실력을 가진 애가 있는 반면에 성악은 완전히 그냥 항해의 수준이에요. 어떤 친구가 꽤 베이스 또 소프라노 딱 출연자 중에 2명이 한 30여 명 중에 꽤 목소리가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달장애는 이 언어, 요 능력이 가장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25살 정도 돼가지고는 성악의 기본을 마스터, 이건 일종의 시를 멜로디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음악, 성악이라는 게.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뭐 카네기 오래도 쓰고 미국에 가서 어느 무대에 섰는데 왜 핫하고 좀 협연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안 된다고 그러냐 그러는데 제가 한번 해봤죠. 하도 뭐 외부에서 부탁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했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협연. 하다가 무대에서 내려가려고 그러거나 이 발성이 그 단어, 그 시를 전달하는 가사 전달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니까 이 음악하고 이게 잘 맞추지가 않죠. 그런 예도 있었어요.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비슷한 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사반트, 원래는 사반트인데 우리나라에서 서번트라고 얘기하는데 다음 중에 세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 비슷해요. 발달장애하고 비슷한데 아스퍼거 증후군은 사반 증후군하고 비슷한데 특별하게 어떤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영화를 하나 이렇게 포스터를 보여드릴 텐데 자기가 또 관심이 많은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만 드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 같은 거 예를 들면 지금 202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39년 8월 4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이렇게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한테 질문을 하면 우리 영수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단원은 금방 나와요. 목요일 또는 뭐 2089년 3월 4일 아무렇게나 여러분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바로 또 요일이 나와요. 이런 친구 또 어떤 친구는 서울 시내 버스 노선을 무슨 노선을 얘기하는 간에 다 그 몇 번이고요. 어느 역에서 뭐가 출발해서 종점 어디입니다. 지하철 1호선부터 본선까지 뭐 1호선부터 출발해서 이런 특정한 그 숫자와 단어를 기가 막히게 외우는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예외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발달장애가 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은 없다고. 없는데 특별하게 그런 뛰어난 능력을 여기 나오는 것이 지역, 암산, 터들 음악적으로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음악 연주를 한번 해주면 한 번 들으면 그걸 똑같이 반복해서 치나요. 천부적인 그 음감을 절대 음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한 번 들으면 외가지고 그대로 치는 거예요. 이런 아주 예외 중에 예외적인 탁월한 능력을 가진 친구도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싸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도 비슷합니다. 다 사람 이름이고요. 의사 선생님들 이름이고 다운 증후군은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유명한 정치인의 따님도 다운 증후군이에요. 다운 증후군이라는 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게 사반 증후군이냐, 아스퍼거 증후군이냐, 발달장애냐는 외모를 보고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다운 증후군은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 외모가 똑같습니다. 낮은 코,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가운데가 들어가고, 머리가 전체적인 체형에 비해서 작고, 그래서 미국 다운 증후군 사람이나 한국의 다운 증후군이나 몽고의 다운 증후군이나 거의 같다. 그런 이제 공통점이고요. 우리 인간이 염색체를 21개가 뭐 가지고 있는데 그 21번 염색체가 보통 2개여야 하는데 3개라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특이하게 염색체 이상으로 다운 증후군의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애입니다. 왜? 대부분 이런 친구들도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어요. 그냥 외모가 특이해서 제가 다운 증후군하고 따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마라톤이라는 영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 배우이기도 하고 뮤지컬 배우이기도 한 조승우가 주연을 한 마라톤은 여기는 말라톤이라고 있는데 마라톤을 하는 자폐성 아이의 말하자면 분투기를 그린 우리나라 영화고요. 레인맨이라는 거는 혹시 서양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한 번쯤 영화관에서나 TV에서 보셨을 영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숫자를 기가 막히게 외우는 일종의 사반 증후군이 자폐성이고요. 발달장애 친구를 주인공으로 하는 굉장히 히트를 친 발달장애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영화가 레인맨입니다. 레인맨은 뭐냐고 그러면 무슨 우리가 비하고 관계 있나? 이게 아니고 영화를 보기 전에 저렇게 생각했는데 레인맨은 이 주인공이 더스틴 호프만이 연기한 이 발달장애 친구의 이름이 레이몽인데 레이몽을 얼핏 들으면 레이몽 이렇게 들려서 이제 우리처럼 레이몽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아니고 뭐 미국 사람들은 뭐 레이몽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레인맨으로 들려서 그래서 그 들리는 그대로 레인맨으로 저는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고요. 포레스트 검프는 대부분 보셨을 겁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한 또 같은 발달장애인 친구가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이 친구가 사회에 나와서 일종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런 동전의 히트를 친 영화인데 다 발달장애를 주인공으로 마지막 여기는 스토리는 굉장히 슬픈 영화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폐고 발달장애인 주인공 아버지가 발달장애이고요. 지적 능력이 7살에서 멈춰버려요. 딸이 7살인데 딸과 똑같은 지적 장애를 갖고 그래서 엄마가 헤어졌는데 아빠가 얘를 양육해서는 안 된다. 저런 사회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지적 장애 이 사람은 커피숍에서 일을 하는 바리스타인데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소송 끝에 이 딸이 아버지가 딸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오히려 포기를 해요. 그랬다가 주변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딸도 간절히 아빠와의 그 삶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이 영화에 너무 감동을 많이 준 영화로 대표적인 것이고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발달장애가 우리에게서 굉장히 먼 장애인이 아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친척가운데, 친구가 이웃 중 발달장애 아이가 분명히 한 사람은 있다. 그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인 경우도 우리 당원중에 있고요.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뭐 다양한 직업이 물론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리고 대개 아이들이 장애가 있으면요. 웬만한 장애는 그렇지 않지만 이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가 있으면 참 부모의 삶과 다른 형제 자매에게 주는 정신적인 부담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가정에서는 대부분 가정이 엄마 아빠가 힘을 합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버지가 아주 유복해가지고 다 극복하고 난 신경 안 쓰고 도움은 정도 엄마가 걱정하지 않고 그래서 엄마가 때로는 엄마도 바쁘면 생활보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24시간 붙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얘가 외출할 때 당신 좀 와서 도와주세요. 연락하고 와서 해주는 시스템이 갖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부담이 너무나 큰 정신적인 부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빠가 가정을 멸망해요. 마치 엄마의 책임인 것처럼 발달장애 자녀가 태어나면 적지 않은 아빠들이 이걸 엄마의 탓으로 돌려버리거든요. 엄마의 탓이 잘못이 아닌데 그래서 아빠가 그냥 집을 나가버리고 살림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래서 엄마가 혼자
가족을 자녀를 부양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재단에 오는 발달장애 음악을 하는 친구도 엄마가 도배일로 근근히 빌딩 청소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저희가 물론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모든 부모의 소원은 또는 장애가 심한 발달장애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모든 부모의 소원은 내가 내 장애를 가진 자녀보다 하루만 더 먼저 오래 살았습니다. 내가 제 죽을 때까지 계속 보호해 줬습니다. 이게 최대 소원입니다. 자, 등급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맨 아래에 있다시피 장애 정도가 심하냐 아니냐로만 장애를 등급하게 2019년에 장애 등급제 자체를 정부가 폐지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데 자폐성 지적장애, 즉 합한 발달장애는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명 이상의 그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그 의무적인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나라에서 장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니면 분담금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 장애인을 채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기업이 발달장애인을 채용하면 일반 장애인 2사람을 채용한 것처럼 카운트를 해줍니다. 더블 카운트 제도. 그럴 정도로 중증 장애인을 채용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한때로 로펌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거는 거기에서 발달장애 2명을 채용했어요. 근데 한 명은 여학생이 젊은 여성이고 한 명은 젊은 남성이에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로펌에서 다 변호사고 뭐 사회적으로 뭐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일을 하는데 변호사고 회계사고 뭐 고문이고 다 이러는데 거기서 발달장애는 무슨 일을 할까? 너무나 단순 노동하고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얘들을 이렇게밖에 활용을 못하는가. 젊은 여성은 층마다 다니면서 싱크대에서 변호사들이 자기들이 마시거나 손님들 왔을 때 한 그걸 청소하고 설거지 계속 싱크대로 오래 다니면서 하루 종일 설거지. 그 다음에 남성은 밀고 다니는 이 카트에다가 외부에서 서류 다 사무실마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너무 단순 노동이죠. 이렇게 돼서는 진짜 고용인데 물론 증세가 심하면 그 이외에 다른 일을 시키기도 어렵죠. 단순 노동 이외에. 뭔가 지적인 판단이 수반이 돼야 될 일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 또 흔히 발달장애나 무슨 지적장애가 심하면 어디에 일하고 있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커피숍 같은 데 대개 어떤 뭐 주민센터나 뭐 구청 같은 데 가면 1층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개 발달장애 친구들이 그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손님 입장에서 거기 온 국민들이 발달장애인 줄 아는 순간 제가 내리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할까요? 나 제가 내리면 조금 어떤지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럴까요? 아직도 후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가? 거기서조차 바리스타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매우 단순 노동. 서브하는 거. 뭐 자기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갖다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갖다 주는 거. 단순 노동을 여전히 하고 있다. 이것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 바리스타 교육을 뭐하러 받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제일 쉽게 얘들이 이 사람들이 취업하는 게 빵 만드는 거, 쿠키 만드는 거, 뭐 인쇄하는 거 이런 데밖에는 취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근데 예술에 좀 재능이 있거나 관심 있는 아이들 얘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혼자서 연주를 하던 우리처럼 오케스트라로 화음을 만들어내던 그렇게 하면은 장애를 가졌지만 예술가로 대접을 받잖아요. 단순 노동만 안 해도 굉장히 지적인 노동이지 않습니까? 악기를 연주한다는데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면 이 자리에 저기 오케스트라 연주회 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감동을 받았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향하는 목표죠. 그렇게 돼야 된다. 다시 한번 발달장애 특성을 정리해보면 대개 사회성 장애가 있다. 사회성 장애라는 것을 소셜 인터랙션, 이 주고받는 대화를 주고받고 공감을 하고 뭔가 또래 끼는 이게 안 되는 친구들. 그래서 대개 이 친구들은 적어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왕따의
그 1번, 제일 그 1호 대상입니다. 발달장애 친구. 그거를 감싸주는 지체장애자들 뭐 가방도 들어주고 뭐 도와주고 나름 그게 되는데 이 피겨 그룹에 동료 이 그룹에 발달장애 친구는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끼워주고 대화가 안 되는데 선생님 말씀을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각별한 케어가 필요한 대상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부족해요. 타임하고 이게 안 되죠. 대화가 안 되지. 무슨 말을 하는 선생님이 말씀하는 거를 정확하게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이가 또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선생님한테 전달을 못하고 한 20, 30명을 가르치는데 요즘에 옛날에는 더하죠. 얘에다가 신경을 선생님이 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을 어렸을 때부터 특수학교에 보내는 엄마도 있는데 대개는 그냥 힘들더라도 고등학교까지는 그 일반 학교에 다니게 만들어요. 적어도 초등학교 때. 근데 그 초등학교 다니는 6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다, 아이들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죠. 이 부분이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타이나 김이나 말 이야기했다는 것은 끝나서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이 부족한 친구들이에요. 자기 의사를 표현을 못하는데 남의 의사를 100%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 오케스트라 중에 제일 똑똑한 아이가 정말 트럼펫을 잘 부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게 아주 그냥 우리가 2006년에 창단이 됐는데 어렸을 때 들어와가지고 20대 후반까지 계속 16년 동안 우리 오케스트라 강연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음악을 전혀 못했죠. 리코더 처음에 테스트를 할 때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리코더만 좀 불고 들어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선생님을 붙이고 본인도 부단하게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 중에는 트럼펫을 제일 아주 잘 부는 친구. 그래서 장애가 없는 사람들하고도 겨뤄가지고 본선에도 나가고 8회까지 올라가고 부산 관악제나 제주 관악제.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더 힘이 나가지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트럼펫 경연대회에 꼭 나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우리 재단에서 여기를 지원해줘서 다녀왔는데 물론 본선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용기가 뛰어나는데 얘는 뭐냐고 그러면 나는 다른 단원하고 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국제관악제도 나가고 입상도 하고 세계관악제에도 나가서 본선에도 못 갔지만 내가 당당히 적었는데 나에게 똑같은 급여를 줘? 내가 한 번 나가면 우리가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월 우리 당원의 경우는 120만 원 정도를 받거든요.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이 정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발달장애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급여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밖에 나가서 연주 한 번 할 때마다 4만 원씩 연주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잘 모으면 최소한도 엄마가 얘를 위한 통장에 15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꼬박꼬박 모아서 얘를 위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더니 이 친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트럼펫하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얼마나 모았니? 그랬더니 본인 얘기가 수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다 좋은데 얘는 어떻게 됐느냐? 저는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완호대우 이 35명 단원 중에 한 명으로 취급받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 대우를 해주세요. 월급을 더 주든지 120만 원 아니고 200만 원을 주든지 액수를 얘기한 적은 없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연습을 하다가 35명이 합주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한 명 틀리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꼭 틀린 애가 한 번 더 네가 한번 해봐. 그러든지 처음부터 다시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는 트럼펫이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펫으로 부는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현악으로 시작했다가 일정 부분이 진행되면서 이제 관악이 들어가는데 자꾸 자기 앞에서 끊기는 거예요. 왜? 다른 애가 틀리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20분을 기다렸는데 계속 내 앞에 와서 잘려버려. 다시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휘자 선생님 보고 선생님 저는 그냥 연습을 한 번만 하고요. 평상시 다른 애들하고 연습하는 거는 좀 빼주세요. 근데 지휘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왜? 이 제3의 일 요구가 나올 때 오케스트라 운영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친구가 계속 우리하고 조율을 하다가 결국 이 친구가 뛰쳐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한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발달장애냐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IQ가 적어도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하고 대화를, 손자하고 대화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얘하고 우리가 모든 대화가 가능합니까? 일반적인 대화는 문제가 없죠. 근데 조금 우리가 뭐 수준이랄까? 뭐 다른 얘기를 할 때 얘도 못 알아듣고 얘도 의견 표현을 전혀 못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바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대화를 했는데 계속 개미 쳇바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아이가 그 정도인데 그렇지 않고 평균적인 발달장애 친구들은 음악을 연주를 잘 해도 결국 대화가 참 안 되는구나. 남의 말을 이해를 잘 못한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왜 이해를 못할까? 그래가지고 막 이 말의 단어를 골라 바꿔가면서 설명을 열심히 하는데도 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대화가 이제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94년 2월 18일 무슨 요일? 금방 수요일하고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루 기간이고요. 이런 게 특징이다. 이게 아주 민감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동생이 운다. 절대 못 참아요. 그러니까 아주 주변 환경에 민감하다. 발달장애하고. 그걸 참고해서 이제 우리가 대하면 반복적인 행동과 표현, 이게 되게 크게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를 보시면 레인맨에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반복적인 계속 똑같은 숫자를 계속 얘기하고 옛날에 겪었던 경험을 자꾸 되풀이해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동생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발달장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흔히 지하철에서 만나던 거리에서 마주치는 발달장애는 이게 왜 이 전에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전 세계에 화두가 대화의 어떤 계층이건 어떤 나라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포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원래 시작은 다양성 하면은 성소수자를 보듬어라 성소수자고 뭐 이런 데서 사실은 많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개념인데 오늘날에는 그게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인종, 아프리카 사람이든 동남아 사람이든 서구 사람이든 다 다름이 없다. 그 다음에 빈부의 차이, 직업의 귀천, 연령의 문제, 남녀 성별, 종교 이런 모든 것에서 다름을 인정해라 하는 게 다양성 존중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포용.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다양성만 존중해 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아야죠. 우리가. 안아줘야죠. 이런 것들이 바로 발달장애인들 모든 장애인을 넓은 의미로 대할 때 출발점입니다. 다양성 인정과 포용이라는 거. 저는 요거 좀 조금 빗나갔는데 뭐 제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 저 친구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뭐 특별하게 뭐 보수냐 진보냐 그런 게 컬러가 없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 최근에 국민의힘의 유력한 정치인이 그 혁신위원장을 보고 자기를 찾아갔는데 대화를 하려고 막 영어로 얘기를 하면서 너가 말하자면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만나고 안 만나고도 저는 관심이 크지 않고 대화를 했냐 안 하는지도 관심이 많지 않은데 그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에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일반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영어로 그 혁신위원장한테 얘기를 하고 당신이 뭐 한국 사람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분명히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주 국적자예요.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한국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고 조금도 덜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뭐 오랫동안 그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TV에서 봐와서 친근감을 느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놀란 부분은 이제입니다. 이 사람이 이거 그렇게 지칭한 사람이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라는 하버드에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하버드 총장이라면 편지를 보내겠어요. 당신이 하버드를 졸업했는데 이건 하버드 정신과 다르다. 당신이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한국 정치에 개입을 안 하니까 그렇게 편지를 보낼 일은 없지만 저는 이게 세계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보여야 할 태도가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던 간에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것은 굉장히 책임졌어요.
이 사람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죠. 네. 그래서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타향성을 전혀 모르는 친구구나. 이 엘모 씨가 또 포용할 줄을 모르는구나. 그 사람이 미국의 선교사의 아들이면 어떻고, 아프리카에서 후진국에서 온 청년이면 어떻고, 지금 뭐 완전히 지금 뭐 인종 간에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외국인과 결혼합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다니 이거는 너무 제가 상식 바뀌고 저 사람이 저런 그릇이었나? 이런 생각밖에 못하나? 이게 최고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그 정신과 정신을 위배하는 일을 해서 원래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제가 사실은 이런 생각입니다 하고 했으면 하버드에서 절대 입학을 안 시켰어요. 하버드가 이런 것에 앞장서는 대학이에요, 전생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하버드 하면은 미국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 세계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하버드를 가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동네에 사는 그 교포가 이제 의사셨는데 아들을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미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미국 의사면허를 따서 아이들이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아주 유명한 동부의 사립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 아들이 하버드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아버지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애를 하버드나 이런 데 보내려고 내가 한국에서 편안한 자리 거기고 힘들게 의사면허를 따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얘가 하버드에 떨어져 버렸어?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는데, 필립스 아카데미.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건 그렇지 않았어요. 당신이 공부를 제일 잘하면 SAT에 미국 대학 입학 학력고사에 만점을 받고 필립스 아카데미에서 1등한 친구가 반드시 하버드를 가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았어. 당신 하버드에서 얘를 입학 사정을 하는 기준을 모르는 아버지였구나. 저는 속으로. 이웃에 사는 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버드가 원하는 가치 기준에 맞는 학생이냐 아니냐. 공부를 꼭 1등한 거라면 하버드가 서열로 얘기하면 SAT에서부터 학교 성적이 제일 좋은 아이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다행히 대한민국처럼 특수대, 어느 특정 대학이 1등, 그 다음 대학이 2등, 3등 이게 아니라 미국은 하버드와 같은 그 클래스에 있는 대학은 뭐 수십 개 될 겁니다. 나는 동부가 보내기 싫어. 비용도 많이 나와요. 날씨도 춥고. 나는 서부가 좋아. 그럼 스탠포드를 가는 거고요. 어느 과목에 따라서는 또 텍사스 옥스퍼드 최고의 대학도 있고. 그런 대학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학교가 받아들일 학생의 기준이 있다. 이런 품성을 가진 사람.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 근데 너가 그때 뭐가 되고 싶어? 난 이런 게 되고 싶어. 이게 아이가 고등학교 한 6위로 학제로 얘기하면 1학년 때보다 성적이 3학년이 계속 좋아지면서 엄청나게 사회봉사를 하고 얘가 생각하는 철학 인생관이 굉장히 훌륭하다. 그럼 하버드에서는 받아들여. 우린 너 같은 애가 필요해.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는 원하면 또 그걸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대학에 너 가. 그건 예일이 됐든 뭐 노스웨스턴이 됐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근데 하버드 정신과는 아니야.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즘으로 얘기하면 다양성을 인정 안 하고 포용할 줄 모르는 학생을 하버드가 받아들일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버드는 아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을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하버드 안에 있는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 중에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과다하다. 하마스가 10 정도의 스케일로 공격을 해왔으면 반격을 10 정도 해야만 100을 해버리려고 해왔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거기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생들이 막 반대한 대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편에서 또 반유대주의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또 데모를 하고 뭐 이런 게 벌어지는 굉장히 자유 토론이 있고 창의적이고 뭐 이런 거를 원하는 학교 캠퍼스 분위기가 그렇다. 그래서 좀 많이 빗나갔습니다만 장애인을 대하는 게 이게 완벽하게 사실은 우리가 포용과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이게 한 사회에서 함께가 안 거다. 사회 통합이 진정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빗나가서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발달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는 이렇고 전혀 낯선 사람, 낯선 장소 예측하지 못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당황하고 불안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툭 쳤거든요. 친근감을 표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엄마, 아빠 이외에 아무리 제가 그 재단의 회장이지만 낯이 엄마처럼 익숙하지 않은 외국의 할아버지가 자기를 툭 쳤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안해요. 이런 특성이 분명히 있다. 함께 일을 한다고 그러면 명확하게 일정을 제시하고 사전에 뭐가 변화가 있으면 그걸 간명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밑에 전제가 돼야 되고 짧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질문하는 게 필요하다. 이 자료는 얼마든지 앞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행정교육원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드린 거니까 이 문화와 장애는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혹시 제목만 보시고 오늘 강사가 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의 어떤 수용자 입장에서의 설명을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또 중간 제목만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문화와 장애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나라 이제 그 장애인의 예술 활동 수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률도 있고 뭐 개정도 하고 뭐 그런데 나름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분야가 다양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좀 충분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 예술인이 활동하는 분야로 보시면 연주자도 있고요. 우리 당원들의 경우 이제 바이올린 또 관악 연주자도 많고 또 화가나 종업원들 특히 미술 분야에 화가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화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발달장애 하는 친구들, 그림 그리는 친구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 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그 전문 동화 그림책 작가의 그 멘토링을 받아서 책을 출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K 그림책 했는데 저희가 간헐적으로 했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올해 가장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출판을 해가지고 자 봐라 발달장애를 가진 작가도 이런 몇 달 동안 교육을 받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돼서 완벽한 물론 전문 작가는 아니지만 책을 낼 수 있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는 출판사 사장님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좀 참여해서 출판을 해주면 좋겠어. 그랬더니 고맙게도 우리나라 아동 출판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곳이 예린당이라는 곳이고요. 수출도 많이 하죠. 또 하나는 비룡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룡소는 이릉사라는 우리나라 문학 서적을 많이 돌아가신 출판인이 담내호 씨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셨는데 그분의 따님이 하는 게 비룡소라는 아동 서적 전문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그 박상희 대표가 자기가 출판하고 있죠. 너무 마음에 든다. 그게 발달장애인 이름이 들어간 동네 한 바퀴인데요. 그림이 너무 순진무구하고 컬러가 너무 좋고 그냥 일반적인 장애가 없는 선생님이 그 그림책을 만들 때 하고 전혀 다른 시야를 가지고 독특한 게 그린 거예요. 그게 이 아동책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런 말씀 뭐한데 예림당하고 비룡소가 경쟁에 붙은 거예요. 전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다. 제가 두 군데 다 부탁을 드리는데 저는 한 군데가 A를 선정하면 다른 곳은 B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서로 발달장애 친구 그림을 비판하고 싶다고. 그래서 결국 부모가 정하시오. 난 모르겠어 우리는. 그랬더니 부모님이 결국 비룡소라는 그림책 전문 물론 이 있는 훌륭한 출판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꾸 그림 발달장애 작가들도 사회에서 충분히 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고자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장애인이 또는 비치장애인들이 예술의 전당에 가가지고 서울시향 음악을 듣고 이게 저는 저희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그렇게 많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또 거기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접근성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아직 그러면서. 근데 저희는 그 발달장애인들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예술 고급자로 활동할 수 있게 그게 아니라 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싶다. 이런 거고요. 맨 밑에 보시면 장애예술인의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될까. 근데 과로의 비장애예술인 694만 원 있지 않습니까? 2년 전 통계에는. 그러니까 한 달에 장애가 없는 전문예술인도 한 달 평균 50만 원, 50만 원 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어떤 작가는 뭐 수억 원씩 인세가 들어오는 분도 있고, 어떤 뭐 노래 부르는 사람은 저작권료로만 앉아서 월 1억이 들어오는 작곡가도 있고 가수도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요. 그런데 그런 거는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지금 700만 원이니까 월 6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혹시 TV에서 연예인들 대담하게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연극 배우가 나는 연간 100만 원밖에 수입이 없었던 데도 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연극계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수입으로 자기가 연극을 해서 번 돈으로 가정이 생활할 만한 연극에는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218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입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218만 원은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되죠. 이런 게 현실이다. 이제 저희가 성공 사례를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17년간 노력을 해왔나, 어느 시점에 지금 와 있나,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제 저희 재단은 인형을 수출해가지고 특별하게 아이가 인형을 안았을 때 엄마의 품에 안긴 것처럼 심장이 박동하는 전자 칩이 내장된 하트베어라는 그런 심장 고동소리를 느끼는 하트베어 인형을 수출을 해가지고 80년대 중반 많은 돈을 번 한 기업이, 저는 기업인데 종교 개신교 신자였는데 부인이 더 종교 신자였는데 우리가 좋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마침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88년이 우리나라의 이 장애라든가 또 사회 어떤 뭐 전반적으로 자원봉사를 포함해서 남을 도와주는 이런 것이 시작이 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서울올림픽이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기여바가 크지만 특히 곧 출발점이 됐던 시기다. 그래서 공교롭게 이 부부도 하트하트 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게 88년 그 서울올림픽 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발달장애로 시작이 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직후에는 시각장애인들을 모아서 시각장애 합주단을 만들었다가 아니다. 시각장애는 그런 건 낫다. 왜? 시각장애는요 당시에 2006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 디지털 악보가 올가라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악보 자체가 점자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시각장애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힘든 일이라 어떻게 하느냐? 되게 듣고 외워서 주변에서 연주를 하지만 CD를 듣거나 연주자 연주를 듣고 집중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피아노 연주도 하고 바이올린 연주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보다 낫다. 연주하는 그 과정이 덜 힘들다. 발달장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머리가 기본적으로 지적장애인들입니다. 보통 IQ가 5, 60,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로 멈춰있는 친구들인데 악보 계속 한다고 학예회 수준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얘들이 베토벤의 5번 공명교향 보고 한 악장을 연주를 한다?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외국에는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조차 발달장애 오케스트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미국에 가서 연주를 할 때 우리가 이쪽에 상인은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많이 비장애인이 섞여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전 발달장애라는 얘기를 듣고 다 그냥 나가 놀랬어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35명의 전원 발달장애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고 20세에서 35세까지 남자가 압도적으로 물론 많죠. 한예종을 졸업한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친구도 6명이나 되는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클라리넷만 연주하는 발달장애 연주단이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선생님이 2분 정도 들어가가지고 멜로디를 계속 리드를 해주세요. 그럼 발달장애 연주단은 푹푹푹푹 반주 넣는 거. 그 정도로만 해가지고 클라리넷 연주단 이렇게 하거나 되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섞여 있어요. 아예 그냥 대놓고 30명의 연주단이 있는데 15명은 발달장애인, 15명은 아마추어 연주단을 하더라도 학생과 성인들 중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진정한 의미의 발달장애라고 얘기하면 조금 어렵다. 그리고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음악들 연주하는데 우리는 완벽하게 오케스트라로 요 모든 틀을 갖추고 있다. 관악, 현악, 피아노, 오케스트라 다 돼 있고 우리는 클래식 위주예요. 그래서 베토벤, 쇼스타코비치, 차이코프스키, 슈베르트 무슨 음악이 됐든 다만 레파토리가 풍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전문 연주자 같으면 두세 번 합을 맞춰보면 연주가 가능하죠. 우리 아이들은 100번 연주해요. 100번. 어마어마한 연습을 합니다. 우리 이제 아이가 여기 로고미터가 앉아가 있는데 우리 당원 중에 한 명은 하루에 7시간 연습한다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우리 시향이나 KBS 교양학단 당원이 하루에 7시간 연습하는 분이 계실까요?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나 다 그만둘게 그러고 그냥 뭐 오케스트라 와서 연습해도 싫어하는 분이 많아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그분들은 무슨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연습 안 해도 그들이 개인 레슨을 통해서 사실 뭐 이렇게 저렇게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한 시간, 2시간 할까요? 안 하고 넘어가는 날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안 여쭤봤지만. 그런데 우리 당원들은 그렇게 하면 될까요? 할 수가 없죠. 경쟁력이 전혀 없죠. 아예 연주할 수가 없죠. 그냥 매일 얘들은 자기 혼자 있는 시간에 집에서 또는 우리 재단의 연습홀과 개인 연습할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고 완전 방어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혼자서 연습하거나 선생님을 우리가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개설 시간 7시간까지 연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정한 의미의 세계 1위의 발달장애 오케스트라.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우리만 이렇게 오케스트라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우리를 모델로 해가지고 큰 세계를 왔습니다. 그 발달장애 연주단체를 위해서 저희 전국 발달장애 음악 축제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재정보를 해주죠. 우리는 참가를 합니다. 그럼 맨날 우리가 우승하니까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주관만 해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키워낸 게 180kg. 그래서 전국에서 발달장애로 음악하는 사람들은 타타도 오케스트라 다 압니다. 우리가 그러면 큰 형님이자 아버지 같은 이런 방식이거든요. 지난 주말에 일주일 전에 제주도를 다녀왔거든요. 제주교육청이 아시다시피 교육청 예산이 많습니다. 야, 우리 제주도에 발달장애 오케스트라 하나 만들고 싶다. 제주도 교육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타도 오케스트라 연주하는데 가서 좀 듣고 배우고 우리가 하나 만들자. 돈은 있어. 이렇게 돼서 7명이 나와요. 지난번에 우리 전교인들. 그랬더니 급기야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초청 조건이 너무 좋아요. 우리 전원 단원 35명 곱하기 2 엄마까지 항공료. 그 다음에 우리 재단의 스태프들 5명 항공료 다 대주고 호텔비 다 대주고 그 다음에 연주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개런티 줬어요. 3천만 원을 우리를 주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비용 다 쓰고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고맙죠. 그래서 우리가 아낌없이 도와주겠다 이러고 왔는데 어떻게 될지를 두고 봐야지. 왜? 보통 일의 열정이 없이는 많은 고민과 헌신, 좌절 이런 것 위에 1, 2날 될 일이 아니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겠다. 그리고 저희는 요 부분이요. 전문 예술인도 취업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2018년 1월 달에 와보니까 우리 당원들에게 얼마를 주고 있었느냐. 한 달에 30만 원을 장학금으로 주고 있었어요. 학생이라서 장학금을 준 친구도 있지만 학생이 아닌 친구도 있었거든요. 이미 그냥 월급이라고 하기엔 너무 적잖아요. 그냥 장학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줘왔다가 그리고 연주할 때마다 3만 원씩을 줬어요. 연주 수당. 그러니까 합하면 한 달에 한 50만 원? 너무 막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조차도 받지 못하는 연주하는 발달장애들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몇 년 동안 노력을 한 끝에 3개의 기업, 2개의 기업과 한 군데의 병원, 의료재단과 접촉이 돼서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계약직으로 고용을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년 전부터 이 친구들에게 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주고 그다음에 연주할 때마다 주는 건 우리 재단이 직접 주고요. 그래서 한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여기서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좋은 모델로 되고 있고요. 장애인 예술단 취업 연계라는 것은 저희가 이미 전국의 9개 단체를 기획과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교육청이 우리가 직접 고용할게 그 예술단을 그러면 그 교육청과 연계되기도 하고 또는 병원이 많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의료 복지라는 그 마인드가 있는 재단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전국의 9개 예술 단체와 넓은 의미의 기업을 연계시켜줬다.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굉장히 열성을 두고 있는 게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좀 개선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오케스트라나 또는 유명의 앙상블들이 교육에 참여하면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장애를 바라보는 눈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이게 또 어떻게 되어 있냐고 그러면 전국에서 일정 규모의 고용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온라인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마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장애인식 교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전에 이미 대검에서 요청이 왔죠. 대검의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중에 검사도 있고 수사관도 있고 일반 행정 직원도 있었겠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다가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해서 우리 그런 대검 강당에서 하려는 거예요. 몇백 명이 온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케스트라가 가서 그럼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음악 연주만 하는 게 인식 개선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애라는 건 이런 거고 특히 발달장애는 이런 건데 발달장애를 볼 때 이런 관점을 가져주세요. 이런 자세를 가져주세요. 이게 이제 인식 개선 교육의 핵심인데 일부는 전문 선생님들이 계세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해주시는 교육을 맡아주시는 전문 선생님이 계시고 그분이 하면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음악을 연주한 다음에 반드시 우리 당원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발달장애로 겪었던 자기의 스토리를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비록 익숙하지 않은 마음으로 적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빛을 발하는 것은 어린아이들한테 장애인식 개선입니다. 이게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너 발달장애라고 친구 왕따시키면 안 돼. 하는 건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을 참여하는 게 굉장히 교육 효과가 높았다. 근데 이제 어쨌든 대검에서 이렇게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게 윤석열 당시 대검 총장이 직접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다른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현장에 못 가고 우리 사무총장이 계시는 쪽에서 봤는데 총장이 그냥 너무 놀랐네요. 아니 신임 총장이 와가지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우리 연주 다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1시간 동안 계속 총장이 앉아있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이제 이 정부가 바뀌어서 이 대통령이 되길래 우리가 이제 뭐 당시 청와대죠. 이분 키말이지. 청와대에서 우리를 불러주고 그다음에 이제 용산시대가 돼서 용산에서도 뭐 대통령 관련 행사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뭐 행사할 때 우리를 계속 불러주겠구나. 왜냐하면 대통령 머릿속에 하타트 오케스트라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딱 한 번 청와대 개방 1주년 해가지고 그것도 녹화해서 방송이 됐지만 왜냐하면 이게 또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가 조금 완전한 게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연주를 잘하고 진짜 우리가 발달장애 오케스트라 원조인데 규모나 실력이나 역사로 볼 때 다 인정하는 건데 엉뚱하게 다른 곳에서 또 로비를 해가지고 뭐 그런지 아닌지가 모르겠습니다. 추정컨대. 그래서 이제 하니까 또 뭐 결정하는 신고자들 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아닌 다른 단체가 대통령 김여사가 주최하는 뭐 행사에 했다고 해서 속으로 우리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좀 화도 아니 우리들이 이렇게 정보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우리가 왜 거기를 합니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은 동지의식이 있는데 누구를 해도 좋다. 발달장애 음악에 대한 음악인에 대한 관심을
대통령 내일이 보여준 얼마나 좋은 일이냐. 제가 후배들한테 청와대 이거 이제 된다는 그 청와대의 주의 이렇게 바뀐다는 걸 듣고 영상이 확산되기 전에 약간 녹지원에서 행사할 때 예교 사절 부르다놓고 하는 데가 오케스트라거든요. 우리 하트 오케스트라 좀 불러봐. 선진국 대사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야. 다 자기 나라에 없는 거니까. 아, 그걸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정도 소식이에요. 제가 부처에도 얘기하고 청와대 확인 나라에 비서관한테도 얘기했는데, 아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해외 공연한 것만요, 2008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일단 사진이 나와 있는데, 뉴욕에서 공연했던 거예요. 기획 공연, 예술의 전당에서 저희가 매년 우리 오케스트라의 정기 공연을 하는데, 장애 연주단체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는 건 우리가 해요. 그럼 예술의 전당이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 공연 기관이 우리의 수준을 예술의 전당에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14일 날 이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서정원 회장님을 통해서 나도 연주 한번 직접 보고 싶어. 그러면 저희가 원하시는 만큼 자리를 이렇게 확보해 놓겠습니다. 마포에 연기를 나가고 오셔서 그 연기를 하는데 이게 이빈 지휘자와 함께하는 메스터스 시리즈라고 되어 있죠. 그게 14일 날 저녁에 합니다. 근데 이번에 지휘자는 정명훈 선생의 아들 정훈이라는 친구가 지금 강릉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데요. 아주 젊은 친구입니다. 30대 후반이죠. 그런데 또 아버지 후반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 친구가 이번에 지휘합니다. 요게 마스터 시리즈는 우리 상임 지휘자가 있거든요. 상임 지휘자 아닌 다른 국내 유명 지휘자가 우리 오케스트라를 지휘합니다. 근데 지휘를 해본 분들은 다 너무 감동을 받아요. 연습하는 동안에 실제 무대에서 하는 거 그런 거고요. 또 우리가 발달장애 세계 최초 리사이트는 위드 콘서트라고 있는데 신한임에게 보내를 해가지고 우리 발달장애 친구 중에 뭐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바이올린을 혼자 그 친구들을 위한 리사이트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것도 있습니다. 그때도 원하시면 저희들이 할 테니까 서동호 회장님을 통해 신청해 주시고 초청 공연도 많이 했죠. 대통령 취임식도 우리가 했습니다. 이건 좀 아쉬웠던 거는 서울시향이 할 때 우리를 다 초청해가지고 무대에 쓰는 줄 알았더니 처음에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가 드디어 서울시향하고 협의를 하게 됐구나. 근데 이제 과거에도 협의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안 된다. 무대가 좁아서 5명만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합동공연을 이렇게.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8년에 했지요. 강릉하고 평창에서. 그때 문화행사에 올림픽 끝나면 반드시 장애올림픽을 하게 되어 있으며 그때 우리가 초청받아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 걸 많이 하고 내년 파리 올림픽에도 저희가 이제 끝나면 또 파리가 음악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자기로 재원을 좀 마련해가지고 가면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1,000만 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부 산하의 해외 문화 홍보원이 있는데 거기 원장한테도 얘기하고 기획국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국장이 얼마 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국장이 굉장히 똑똑하고 진취적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본부로 들어가 버렸어요. 후임이 새로 왔는데 이 친구도 물론 제가 잘하는 후배지만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답이 없다. 그래서 곧또 본부가 만나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압력을 넣겠다는 뜻이 아니고 좋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시향에 가서 연주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전 세계 장애 올림픽을 하는데 우리가 가서 연주하는 게 얼마나 뜻이 있겠냐. 그런 얘기죠. 수상 실적은 제일 자랑하는 게 뭐 장관상 받고 미대세나 대상도 받고 있지만 작년에 삼성 화학상 사회봉사상을 얻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덕분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우리 하트하트의 이사장님이 계시고요. 설립자의 부임이고 사실 오늘날 하트하트 재단과 오케스트라를 이만큼 키워낸 장본인입니다. 그 신희수 권사와 제가 같이 이재용 회장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특별히 그 옆에 뭐 과학상 받은 분, 모상 받은 분도 있는데 특별하게 이재용 회장이 우리를 이렇게 배려를 해서 그런 뭐 중요한 뜻깊은 자리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갈 분인데요. 요게 우리가 처음 2006년에 창단했을 때 여기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그 설립자의 부인이면서 현재 하트하트 재단 이사장이 신인수 권사하시고 맨 오른쪽이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그 지휘자, 지휘하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다 저겁니다. 발달장애 친구들. 처음엔 이렇게 했죠. 그 중에 시각장애인만 되면, 여기 찬단씨가 됩니다. 2005년 2월에 나오죠. 이게 오늘날 모습. 이제는, 우리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연주할 때거든요. 맨 가운데가 안두현이라는 현재 우리 상임지휘자를 제가 근무하기 시작한 것 비슷하게 7년째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 러시아 차이콥스키 음악원 지휘과를 나온 굉장히 떠오르는 별입니다. 40대 초반인데 이 친구가 최근에 과천시장의 상임지휘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다른 엄마들이 아니 우리 지휘자가 과천시장 지휘자가 됐는데 이제 우리 떠나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휘자한테 물어봤죠. 당신 생각은 어떠냐? 제가 나가라고 그러기 전에는 제가 겸직을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LA 필하모닉의 지휘자가 유명한 도다벨이라는 베네수엘라의 그 레비 시스테마 출신의 아주 가난한 연주자가 이제 상임지휘자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지휘자거든요. 도다벨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가 파리 그 시장 지휘자이기도 해요. 이게 가능합니다. 대륙을 넘나들어서 파리와 LA 오케스트라도 지휘하는 사람. 이게 친구가 뉴욕 필하모닉 지휘자로 내정이 돼 있습니다. 2025년. 그때 과천에서 경찰병원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시장 직원들이 지휘자가 매일 와가지고 소집해서 연습하는 걸 좋아할까요? 일주일에 2번만 나오면 충분하답니다. 그 나머지 시간 우리 일주일에 2번 지휘자 연습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요거 한번 들어보시죠. 일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에 보통 나오는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인데 BTS가 2018년에 유니세프 세계 유엔 아동기금에 100만 불을 기증한 해입니다. 그때 막 BTS가 세계적으로 뜰 때인데
우리가 그 전에 유니세프하고 연락을 해서 우리가 유니세프 창립 50주년 기념 UN 행사 때 가서 공연을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제안을 해가지고 여러분 요구하는 끝에 성사가 되기 일보 직전에 갑자기 유니세프에서 연락이 왔어요. 야, BTS가 대신서게 됐어.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국기 차원에서 이걸 해야지. 그랬는데 물론 BTS도 공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보이그룹이 유엔 공동 안에서 춤추고 노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세레모니만 했어요. 100만 불을 기증한다. 이러고 끝났는데 유니세프가 미안했던지 우리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 야, 유니세프 그 50주년 기념 행사 일환으로 세계 여성 지도자들을 위한 리셉션을 유니세프 총재인 그 미국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는데 그 자리에 와서 공연을 줄래? 축하 공연? 좋소.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카네기 홀에서의 공연이 무당 사진에 나오는데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카네기 홀에 딱 무대에 15분 올라가려고 우리만을 위한 공연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공연에 뛰어들어갔거든요. 이거는 너무 돈이 아깝다. 그래서 이제 이걸 부대 사업으로, 부대 행사로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겠어. 그러니 점점 또 메일이 오고 가더니 결국은 이게 무대가 없다, 안 된다. 그래서 유해본 바로 앞에 호텔이 하나 있는데 거기 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홀에도 무대가 없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 서 있지 않습니까? 리셉션 하는 바닥에. 그러더니 점점 숫자가 줄더니 4명만 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플루트 안상블, 플루트하고 요 바이올린하고 첼로 이걸로 했는데 포인 그 유니세프 여성 총재님이 그냥 음악을 듣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처음에는 별게 아니고 학예회 수준인가 보다. 발달장 연주자님 이렇게 생각했다가 신부대는 알고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데모 다 보내줬어요. 근데 할머니 총재는 몰랐는데 직접 앞에서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로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워싱턴 DC로 그 한국문화원에서 하는 그 다음날에 워싱턴의 DC의 코리아 위크에 우리가 개막 공연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케네디 센터. 케네디 센터라고 하는 곳은 미국의 세계 최고의 발달장애 전문 예술 교육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케네디 대통령의 누이가 발달장애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걸 기리는 의미로 케네디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잘해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뜻깊은 자리이기도 했다가 요게 바로 워싱턴 DC 쪽에서 케네디 센터입니다. 우리들이 가가지고 한 48분간 단독 공연을 했는데 제가 이제 떠나기 전에 지휘자하고 얘기를 했죠. 야, 앙콜이 나오면 뭘 연주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 지휘자가 아리랑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거 좋지 아리랑. 근데 저는 그때까지 잘 몰랐습니다. 아리랑 하면 워싱턴에 있는 미국인이 아리랑하고 부를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 멜로디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야, 그냥 또 앙콜이 나오면 어떡하지? 우리 지휘자가 어떻게 하지? 머리를 쓰던 제가 야, 미국 성주교 영화 하나 미국 국가를 연주하면 어떻겠냐? 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요. 아리랑하고 성주교 영화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저기로 해나가겠습니다. 따로 떼지 않고. 그 좋은 생각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케네디 센터에 700명 관계가 돼서 했는데 99%가 워싱턴 DC에 근무하는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인은 별로 없었고 우리 신희준 이사장의 영어 동창 몇 명 워싱턴 DC 그 외에 나머지 다 그 문화원 관계자 이외에 그랬는데 아리랑을 연주하면 저는 막 좀 부를 줄 알았거든요. 적어도 일부라도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솔직히 워싱턴 DC에 사는 미국 주민이 아리랑을 저를 몰라서 지금 속도 상하고 이게 현실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 다음에 미국 그 국가 연주가 나오니까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전원이 봤어요. 우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케네디 센터가 이 녹화한 거를 HD 고화질로 촬영을 카메라 2대를 집어넣어서 촬영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탁한 걸 자기들이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48분 전곡 연주를 보시고 싶으면 그 하트하트 해가지고 케네디 센터 치면 48분 연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는 교향곡도 있고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생각하는 이게 바로 카네기 홀, 메인 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주를 했는데 우리 단원들은 이걸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꿈의 무대잖아요, 카리브. 그래서 우리 애들은 제일 제 최고의 순간은 이때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안 그래요. 네, 이건 솔직히예요. 돈 주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돈 주면 쓸 수 있어요, 카리브. 상업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여기 여러 홀이 있는데 물론 큰 홀은 빌리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날이 뭐였냐 그러면 우리 오케스트라를 초청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자랑을 대놓고 안 하는 이유입니다. 그 세계 교회 합창제 이렇게 거창한 이름의 합창제를 카리도에서 한다. 우리 보고 올래라고 오늘 목사님이 얘기를 하셔서 이제 현장에 가보고 알았는데 가보니까 10개의 교회 합창단이 오셨어요. 한국에서 8개 오셨고 뉴저지에 있는 한인교회가 2개, 그래서 10개의 한인교회 합창단인데 하나 정도를 빼고 다 어머니 합창단이에요. 하나만 남성 합창단. 근데 잘 아시다시피 중에 교회에 계시겠지만 찬송가를 하는 게 되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주최한 목사님이 우리를 오라고 했던 거는 계속 교회 합창만 들으면 좀 지루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우리 한사 독회사를 초대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가면 자비로 가니까. 왜냐면 교회 목사님 보고 우리 경기도 해주세요. 우리를 왜 초청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원칙이 자비로 간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곡을 연주를 했고요. 그날 출연한 10개 교회의 모든 출연자가 무대에 올라갔고 우리가 팬들의 할렐루야를 연주를 했어요. 그게 이제 감동적이었죠. 근데 저는 여전히 우리가 단독으로서는 나를 꿈꾸고 있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군요. 우리가 캐나다 맨 처음에 갔을 때 밴쿠버 2018년 가을에 여기 보면은 오마트리 11년 새로운 내일을 위해 축제식 이게 뭐냐면 한일 간의 축제, 한일 축제 한마당이라고 한 번은 일본 예술가들이 한국에 오고 한 번은 우리 예술가가 일본에 가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하냐고 그러면 계속 우리는 일본 가서 할 때 사물놀이 아니면 무슨 태권도, 동화 이런 거를 주로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일본에 있는 우리 일본 문화원장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관여를 아시아나 항공에 이 지금 대한항공 합병되기 전에 박상무 회장님이 한일 여기 위원장이셨어요. 한국에.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음악 예술을 잘하는 그 금호아시아나 재단의 부사장님이 실무 책임자였는데 그분하고 계속 소통하는 중에 아니 우리 장애 우리 연주단체가 한번 가서 한국을 대표하는 걸로 하면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을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그때 가서 여기가 어디냐고 그러면 희귀하고 야외 무대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 장면은 뭐냐 우리 단원하고 와세다 대학 청년합주단하고 합주하는 장면. 일본 사람들이 참 머리가 잘 해요. 왜냐하면 여기 전문 연주단체를 집어넣으면 뭐 연습도 여러 번 해야 되고 좀 복잡하고 또 일본 전문 연주단체가 왜 우리가 또 장애 연주단체하고 협업을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와세다 대학생들은 이제 프로가 아니고 아직 아마추어 단체니까 음악을 전공한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겠지만 기꺼이 했는데 이게 한일 어떤 우정을 이 축제를 통해서 새로운 한일 간의 어떤 지평을 오행동방들이 그러는데 굉장히 의미가 좋았다. 그래서 이게 일본 언론이 전부 왔다 또 보도를 해가지고 이때 현장에 있던 일본 여행사 한 명이 우리가 초청도 안 했는데 우리 연주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정기연주회 티켓을 끊어가지고 친구하고 같이 모임이 있어요. 아무도 다르니까 이건 중국의 방문이죠. 요거는 예술인단 콘서트 우리가 매년 쓰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매년 또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런 장면이고요. 해피스쿨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들이 연주하고 발달 장애 인식 계속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현장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직접 장애 친구가 연주를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정책 이런 거 문화 복지를 통해서 사회를 통합하는 방안도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다. 일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직접 사회복지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우리 첼리스트인데 직접 그분이 그 정책 포럼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 문제. 요게 유명한. 요 분이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아이들, 빈곤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연주를 한 게 유명한 엘 시스테마라고 모범적인 교과서 같은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 LA 필하모닉 지휘자인 두다들이 여기 출신이에요. 이 베네수엘라의 저분은 전설적인 닥터 아브리에라는 원래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바로 엘 시스테마를 만든 장본인이에요. 근데 언젠가 엘 시스테마 젊은 애들을 데리고, 전부 가난한 집 애들이죠. 악기를 다 사주고 이랬어요. 와가지고 우리하고 협연들을 했는데, 기존의 두 오케스트라가 만나 세상을 봅니다. 국내 신문을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쭉쭉 넘길게요. 그래서 다 국내 언론의 모든 카네기 오레스, 한겨레 어느 신문, 진보적인 매체건 보수적인 매체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줬다. 오늘로 이 강의는 이 부분만 했고요. 마지막 하나는 혹시 들어보시나요? 국장님이 신청. 예, 이건 제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강사님한테